대표하고 풀어야지. 간단하게 발언할 거 있으면 한 다음에 그 발표자님 선배님 뭐 발언 안 하시겠어요? 뭐 돌아가면서 우리 거의 다 했으니까. 질의응답 뭐 특별히 안 해도 되겠죠. 설명을 잘 해주고.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내가 특별히 말할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쭉 발제문하고 토론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계고 그것을 추정 변형하는 세계적인 관계, 제국주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배 종속당하거나 아니면은 부차적인 조력을 맞는 그러한 이제 다수 국가들 이 처음에 대해서는 다르거든요. 계급 관계하고 인민의 문제, 피플의 문제는 우리가 아직 관점에서 배제가 되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뭐 이런 주제 자체가 제국주의 관계하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민주관계 문제니까 이건 주제 설정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후에 우리의 토론에서 클래스와 노동자 결합과 피플, 민중이 전체의 운동의 흐름, 국내적인 혹은 지역적인 또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차원의 지역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역할을 해가지고 왔냐.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발제나 토론도 관심을 가지고 좀 방금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토론문을 통해서 비판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김정호 동지 뭐 이제 토론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토론문도 쭉 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된 것 같아요. 광범위하고 사실 이제 주제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제 접근해야 될까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크게 오늘 제기된 문제들은 세계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단일 패권, 이게 이제 성립 과정, 여과 관련된, 왜냐하면 이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다국화의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을 우리가 이제 논의하는 데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단일 패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제 동맹적 제국주의, 이런 이제 얘기도 나왔는데, 이 성립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성립된 이런 이제 현대 제국주의, 미국 중심의 이제 단일 패권적 현대 제국주의의 이제 어떤 이제 통치 방식이라든가 내부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어떤 이제 구조, 내부 모순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다극화. 의 이제 성격과 전망,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가 아닌가 이제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실 이제 현대 제국주의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정주 선생님이 이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신재길 동지 발제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사실과 관련해서 먼저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전체 토론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성격 규정이 상당히 역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여전히 수출 주도형을 고수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여러 세계 경제라든가 각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다국화의 국제 질서가 되더라도 과연 지금 다국화가 얘기하는 이제 뭐
공정, 평등, 호혜, 이런 원칙이 살아나겠느냐, 관철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과연 수출 주도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발제문을 보고, 토론문을 보고, 봤더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1월 7일자로 중국 통계국에서, 전년도, 즉 2023년도 중국, GDP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많은 외신 기자들 다 모아놓고 하고, 질문 답변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인 자료인데,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중국이 GDP 성장률이 5.2%였잖아요. 그래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30%입니다. 중국 혼자서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성장률 5.2%의 내용을 이제 봤어요. 그럴 때 아시다시피 이제 GDP 성장은 이제 삼두마차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 투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입니다. 이 각각이 어떻게 해서 기여를 해서 5.2%가 나왔느냐 이걸 보니까 최종 소비 지출 있잖아요. 이 기여도가 4.3%입니다. 전체 5.2%에서 4.3%. 그 다음에 자본 형성 총액, 즉 투자 부분이죠. 이게 기여도가 1.5%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5.8%가 되죠. 5.2%라고 하는 지난해 성장률을 넘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0.6%입니다. 이 통계 결과예요. 그래서 이 각각, 즉 소비가 성장에 기여한 기여율이 82.5%가 됐고요. 100분율로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투자, 뭐 고정 투자, 설비 투자,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기여한 것이 28.9%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기여도가 마이너스 11.4%입니다. 이게 5.2% 성장의 실질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수, 중국 자체의 내수 있잖아요. 경제성장 기여율은 111.4%입니다. 내수 경제성장 기여율은 앞에 두 가지 항목, 즉 소비와 투자를 더하면 되는 거죠. 111.4%고 전년 대비, 즉 2022년 대비해서 25.3%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내수 기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수 확대가 오히려 수출의 규모를 키우고 수입을 견인합니다. 즉 내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0.6%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수입을 많이 해왔다는 건데 2023년도 농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5% 늘었고요. 소비재는 1.2% 늘었고요. 에너지 제품 수입은 27.2%가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중국 통계국이 올해 1월 17일 날 공식 발표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중국 공산당은 일찍이 2000년 초부터 경제 성장의 방식을 전환한다, 내수 주도로 한다라고 하는 정책 전환을 천명해 왔는데 이게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길 동지가 이제 우려했던 수출 주도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 경제가 과잉 생산을 외부로 밀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거 많이 지금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허구적이에요.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초기고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될 갈 길이 바쁜데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과잉 생산을 밀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에 돌리고 사실 그렇게 보면은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이런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일찍부터 그런 이제 논리에 뭐 적용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중국의 요즘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아까도 제 발제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이미
자본 운동에 있어서 세계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기업도 처음 탄생하는 순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배경을 고려하면서 봐야 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김정주 선생이 처음에 이제 단일 패권 이런 이제 제국주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지적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원래는 현대 제국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처음 성립됐고 제가 이제 동맹적 제국주의로 성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를 경계로 해서 90년대에 어떻게 미국의 단일 패권 제국주의로 전환이 되는가, 내적 전환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서술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앞에 부분까지 서술을 하려다 보면은 이 다극화 지주에서 오히려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전면적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사실은 거의 이제 생략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 민플러스라든가 발제한 기고한 글을 보면은 현대 제국주의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2차 대전 이후에 동맹적 제국주의가 먼저 성립되는가. 예를 들면은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제국주의는 규범과 규칙에 입각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제국주의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직접 영토를 부분적으로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규범에 의한 약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거고 부분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혼자 힘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이 비록 승전 국가고 아까 뭐 공업 생산력이 전 세계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이 일부의 점령 유럽 중심에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지 다른 어떤 중동이라든가 뭐 아시아 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미국이 특히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의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 있잖아요. 도땅들 걔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같은 데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근데 이제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영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의 그 공산 반군을요. 미국의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미국이 이제 지중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락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쭉 냉전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볼 때 유럽의 정신적 지도와 명예, 어떤 명성, 고전적인 위치,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이제 양해라든가 전반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도움을요. 따라서 양자가 공동으로 세운 전후의 이제 현대 제국주의는 그 내용에서 볼 때 동맹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든요. 물론 점차적으로 이것이 이제 냉전 체제가 확립되고 시간이 바뀌고 60년대 이후 70년대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저울추가 이제 기울게 되는데 사실 달러 패권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까 김정주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브레튼 우즈 자체가 달러체의 세계화폐였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단일 패권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당시에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르면 달러는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어요. 즉 태환을 보장을 해야 됐다는 거죠. 1달러에 1온스, 금 1온스에 35달러 이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이제 미국 국내법 있잖아요. 국내법에도 규정을 합니다. 미국은 금 보유량의 몇 프로 이상을 발행할 수 없다. 이런 거고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이걸 미국 국내법으로도 법률이 제정이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언제든지 무역 흑자 국가가 요구하면은 금 태환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골이 그걸 가지고 미국을 많이 골탕먹였죠. 이런 이제 과정에서 볼 때 이게 굳건하게 지켜졌다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슈퍼 제국주의가 탄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가면서 이 과정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질적인 제국주의 내부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슈퍼 제국주의 탄생의 이제 과정이 되겠죠. 물론 이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순탄하지 않고 사실 그들끼리 내부 투쟁을 굉장히 격심하게 겪습니다. 미국이 지나치게 이제 달러를 많이 발행하면서 각국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때문에 60년대부터 계속 달러 위기가 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들 내부에서 새로운 게 균형, 미국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금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 케인즈주의 그런 이제 복지국가 내부 모선의 이제 전개에 의해서 도저히 미국도 참을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을 때 닉슨이 이제 강제적으로 금불퇴한을 선언하고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유럽 쪽 이게 이제 반발을 제어하죠. 그 과정도 제가 이제 글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결국 힘에 의해서 제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변 환율제에서 고정 환율제에서 이제 변동 환율제로 허용을 하게 되고 그걸 매개로 해서 다시 이제 페트로 달러 있잖아요. 사우디와의 관계 속에서 페트로 달러를 성립시킴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그 달러 패권이 이제 성립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전후에 처음에 나타났던 동맹적 패권주의에서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에 성립되는 미국 단일 패권적 현대 제국주의가 성립되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관련해서 발언하실 분들 계시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정은 선생님이 저 토론했던 김정은입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에서 지금 사회주의가 어떻게 공산당 내부나 일반 대중들에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게 진짜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이 사회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금 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공산당 내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있으신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7월 달에 삼중전회가 있었잖아요. 20기 삼중전회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쭉 시진핑 지도부가 이제 2012년에 18기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고 지금 이제 3기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18차 당대회, 19차, 그다음에 20차 지금 이제 상대회인데 이 각각의 이제 결의 내용과 당대의 결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삼중전에 이 결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현재의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중국 사회에 가고 있는 그런 이제 발걸음, 현 위치,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가고 있는가, 무슨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두 개의 100년 목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산당 성립 100주년이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중산층 사회, 전 국민의 중산층 사회를 이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년, 즉 건국 100주년, 2049년이 되겠죠. 그래서 21세기 중엽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한다. 이 두 가지 목표거든요. 지금 그걸 이제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당대회는 얼마만큼 갖는가, 지금 과제가 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샤오캉사 있잖아요. 한
18천만 되는 이제 빈곤층을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부터 계속적으로 당시에 이제 16차, 17차, 18차 뭐냐 당대회 때마다 그게 목표였고 그게 중점적으로 됐고 그래서 십수년의 이제 노력 끝에 이제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시진핑이 이제 2021년 이제 공식 선언했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목표로 가고 있고 그걸 위한 경제의 발전 목표 있잖아요. 이걸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 사회의 주요 모습이 변화됐다. 이게 이제 19차 당대에 2017년 11월 달에 있었던 19차 당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주요 모순의 변화. 중국에서 아시다시피 주요 모순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일단 주요 모순이 결정되면 온 역량을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모순의 이제 변화를 선언을 해서 지금은 단순한 어떤 이제 물질적 정신적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아름다운 생활, 높은 수준의 생활을 요구하는 인민의 욕구를 채워주는 문제와 그걸 아직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생산력 발전의 모습 이렇게 이제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차원의 어떤 이제 생산력, 고차원의 이제 생산 체계를 갖출 때만이 이런 인문의 요구를 채워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5가지 목표가 이제 경제 이념이 새로 정립이 됐어요. 첫째, 혁신. 두 번째, 균형. 세 번째, 환경.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면 개방. 높은 수준의 개방.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동부유입니다. 이 5가지 공식적인 이제 이념에 따르고 이 각각의 내용들이 쫙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도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에서 경제 중앙은행의 임무하면은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이념이고 첫 번째 나오는 게 혁신이 뭐냐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변형한 거거든요. 혁신을 하려면 즉 중국이 과거에 같이 했던 어떤 모방적인 형태로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는 남들이 창조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새로운 것들을 내놔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혁신 경제가 강조되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뭡니까? 인재잖아요. 인재의 창출. 그래서 교육 있잖아요.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이게 쭉 이번 지난 19차 당대에 이어서 이번에 그 3중전에 있잖아요. 20차 3중전에서 이러한 혁신과 관련된 교육, 인재, 그 다음에 과학기술 있잖아요.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쫙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균형이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입니다. 균등한 사회를 만든다겠다는 거거든요. 지역 균형. 즉 옛날에 이제 동부와 중서부 간의 이제 격차 요거 없애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촌과 도시의 그 격차를 이제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사회는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워낙 농촌과 도시의 생산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스도 그게 이제 도이치 이데올로기 보면은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없어지는 사회로서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묘사를 했는데 그렇다는 거고 뭐 환경과 그런 것들은 이제 아실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동부유가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공동부유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회주의 이념으로서 평등 이게 가치로서 들어간 게 아니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목표 중에 5가지 목표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19차 당대, 즉 지난 2017년에 공식 결정된 겁니다. 이 5가지 이념은. 그래서 공동부유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직접적인 정책 목표로 됐고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작년에 많이 소개됐던 것 같은데 뭐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이 아니라 이제 그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이제 위챗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 뭐 이렇게 기부금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됐는데 그건 이제 한 부분이고 사회적 기부를 확대하는 한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제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 요소 분배로부터 나오는 이제 노동소득이라든가
뭐 CEO 이런 이제 간부들과의 일반 노동자의 임금 격차 줄이는 거 요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2차 분배의 사회보장 제도의 강화, 그다음에 3차가 이제 그런 사회 기부를 이제 받는다든가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채워지는 건데, 제가 엊그저께 그 자료를 봤어요. 우연히 세계은행에서 2020년도 발표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의 그 진위 계수 있잖아요.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0.37%였어요. 우리가 0.3%대면은 0.3이면은 3%가 아니라 0.3이면은 대충 봐줄 만한 이제 중등 수준, 이거 뭐 0.2까지 내려가면 아주 평등한 사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0.4 이상이면은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그리고 0.5 이상 넘어가면은 사회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이제 일반 규정하는데, 중국이 장시점인 시대까지는 0.4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낮추면서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거 보니까 2020년 있잖아요. 이때 이제 0.37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3년, 벌써 4년 전, 그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더, 특히 시진핑, 지도부 때 더 이걸 강조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중국이 21세기 중엽까지, 현대 사회주의, 선진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회가 뭐냐라고 할 때 이 5가지 이념이 실현된 사회를 우리가 이제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사회주의 고급 단계, 지금 이제 초급 단계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주의 고급 단계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공산주의 초급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인공지능이라든가 자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공장 현장에서는 대대적으로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사실상 인류의 생산력 기반이 그런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꿈이 아니죠. 현실적인 목표고, 사실 2050년대에 해왔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정도나 남은 건데, 우리들도 건강만 잘 관리하면은 그때가 이제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목표가 사실은 중국 인민들한테 상당히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학자가 쭉 한 20년 가까이 중국 정부에 대한 전 인민에 대해 지지율을 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표본도 2, 3만 명이에요. 상당히 큰 표본을 가지고서 그 학자가 계속 조사한 결과를 이제 언론에 발표했는데, 한국에는 몇 군데 소개됐는데 간략하게만 소개됐더라고요. 최근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있잖아요. 92%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 학자가 한 20년간 조사한 내내 80%가 넘었고, 특히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반부패 투쟁 있잖아요. 이거 강화하면서 최근에 나온 수치가 92%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전 인민적으로 이미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그런 전망이 공유되고 있다. 중국몽이라고 있잖아요. 중국몽. 이게 이제 공유되고 있는 거고. 하지만 물론 이제 순탄하지만은 않죠. 저도 이제 최근 여름에 중국에 이제 가서 한 2주 정도 간략히 좀 줄여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박사 동기들도 만나고 어떻게 지내냐, 지금 어떠냐 하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원래 막바지 고비가 제일 어려운, 우리가 깔딱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그 첫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 국제정세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학계에서, 중국 정치계에서 다극화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뭐 말은 쓰겠지만 어쨌든 개념이 형성되는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고요. 그 다음에 의견면서 질문하는 건데,
다극화 경향이라든가 그 미국 패권 약화는 아무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극화가 지금 김정 선생님은 이제 중국적인 관점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다극화가 중국이 생각하는 미중 평화 공조인지 반미 전선인지 서로 헷갈린다. 그래서 지금 다극화 포럼에서도 얘기돼 보면은 어느 동지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주계열 동지들은 이걸 반미 전선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라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 김정은 동지는 물론 당연히 반미 전선으로 했는데 이 중국의 입장에서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조건에서 이게 평화공존입니까? 아니면은 반미 전선입니까? 그와 관련돼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없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북중 관계가 최근에 미묘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극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말씀하시면은 미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선이 친다면은 북중 관계가 지금 최근에 이 균열이 일어나는 거는 좀 이거하고 상충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중 관계 있잖아요. 네, 그 기본 관계는 사실 적대적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이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화 이것은 대립물의 관계입니다. 이게 현대 제국주의를 부정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다극화거든요. 네. 그 가운데서의 어떤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전형적인 변증법적 관계입니다. 변증법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잖아요. 네. 통일돼 있고 투쟁한다라고 하는 거고 미중 관계는 이제 투쟁의 측면이 주요한 측면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상호 의존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그냥 투쟁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3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서로 바라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의존하면서도 상대를 이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관계를 앞서가느냐, 서로 판을 깨트리지 않은 선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거고 제가 계속해서 번역해서 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요즘은 하루에 하나씩 한국 15 사설은 바로바로 내겠는데 그거 보면은 그 미중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약속했다가 파기시키고 약속했다가 파기시키고 근데 그것을 중국은 이제 미국이 떨어지지 않도록 태국권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붙어서 움직이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지. 그게 기본적인 관계라고 생각되고 이 북중 관계가 과연 지금 이렇게 냉각돼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번역해서 하나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훈춘 있잖아요. 도문. 그 지난번에 푸틴이 북한 방문해서 상호 이제 협약 맺어서 한 것 중에 중요한 그 실제 내용 보면 쭉 경제적인 내용이 거의 압도적이래요. 그 일부 이제 군사 이제 상호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돕는다 이게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인 내용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서 그 도문 훈춘지구 있잖아요. 그 관련한 개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했는데 쭉 바이두를 통해서 검색한 거예요. 중국 네티즌이 쓴 글인데 그거에 대해서 환호했다. 중국의 네티즌들이 그 소식 듣고. 왜냐? 자기네들이 지금 동북 삼성이 바다로 나가야지 훨씬 운송비를 절약하는데 딱 15km에서 막힌대요. 15km에서 막히는데 앞으로 이제 도문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다리도 큰 거 나와서 큰 배가 이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컨테이너당 7,000위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6만 원 되는데 한 컨테이너당 36만 원의 운송비가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어떤 이제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중국이 안 좋아한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국화 개념이 중국의 국제정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개념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합니다. 네? 다국화라는 개념 용어가 중국의 네. 국제정치학계에서 하나의 개념 형태 정도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다국화라는 개념이죠. 중국. 아, 그렇죠. 중국은 일찍부터 다국화, 그걸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아까 제가 이제 소개했듯이, 96년 있잖아요. 96년에 이제 러시아 방문해서 장찌어민하고 옐친 하는 내용에서도 다국화, 거기 나옵니다. 네, 다국화 추진, 네, 국제 질서의 변화, 그걸 추진한다. 그건 이제 브릭스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토론을 좀 정리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생산과잉에 대한 생산과잉에 대한 GDP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토론 시간 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기회 드릴 테니 말씀하시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그 생산과잉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뭐냐면 앨런이나 이런 그 서방에서 그 생산과잉 문제를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그 압박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경제 수급 관계의 문제이지, 그게 정치나 정책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그 생산과잉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 왜냐면 그거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세계 경제가 침체돼서 수출이 저하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GDP에서 투자가 많이 됐다는 거는 이건 생산이 많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투자라는 건 생산 투자니까. 따라서 재고가 얼마나 남고 이 재고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가지고는 그 과잉 생산 문제를 해명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철강이나 조선, 배터리, 자동차 전부에서 세계, 그러니까 중국 내 수요보다 더 많은 건 물론이고 전 세계 수요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그 생산 양이, 생산 그 시설 투자된 그 설비가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에 빗대어서 생산 과잉 문제를 말하는 거지 GDP에서 그 수출입 차지하는 거 얼마냐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잉 생산 설비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단순히 그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 시장의 수요 공급의 문제를 과잉 그런 입장에서 서구가 비판하는 거는 약간 핀트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생산 과잉 문제는 생산 과잉 설비 문제이고 과잉 투자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국화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발언하면요.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게 사실 다국 자체보다는 결국은 이제 미국 헤게모니 문제와 거기에 도전하는 이제 중국 요 문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하자면, 그러니까 다국화가 현실인가요? 아니면 지향인가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다국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국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헤게모니 약화라고 하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약화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미국에 이제 대항하는 세력들이 제시하는 건 되게 공허하거든요. 민주적이라든지, 진보적이라든지, 공정하다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창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천한 사례도 별로 없다는 거죠. 본인들이 강력하게 주장은 하고 자기들은 그렇다고 하고 주장만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든 제도나 관행이나 시스템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공수표에 가까운
주장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김정선이 잘 얘기했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그것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 최소한 주변국에서도 제가 볼 때 불필요한 그 국경 문제 같은 걸로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반중 정서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과 그 실천들이 이제 괴리로 인해 가지고 공감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이 다각화가 현실인지 아니면 지향인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지향이라고 주장하는 데서도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발표나 토론에서 일부 지적은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실적 경향이라고 봅니다. 지향할 다각화를 무슨 지향을 해야 될 상태 가치라고 보진 않고 그냥 현실적 경향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그 객관적인 상황은 다각화로 가죠. 왜냐면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객관적 과정은 다각화로 간다는 건 객관적 사실인데 문제는 그 사회주의 세력이나 진보적인 세력이 이거를 우리의 지향처럼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각화 객관적 사실 자체를 우리 지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다각화로 가는 건 객관적이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지향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저도 선생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다극화라는 이런 경향성은 아주 참 객관적. 그러니까 제가 물었던 거는 경향성이나 가는 방향은 있는데 소위 다극 체제가 지금 성립됐냐 과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다극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건 아니죠. 흐름으로 가지만 아직까지 다극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늘 궁금한 건 만약에 그러한 오늘 김정은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발표문에서도 강조하셨던 만약 그런 체제가 실제 성립이 되었을 때 그렇게 성립된 그 체제가 지금의 이런 어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나 미국의 그 단일 패권 하에서 이런 체제와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가 이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사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가치를 지금 갖고 있는지는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그게 계속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다극 체제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의 달러 패권만 선과 악의 잠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제 대립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는 사람들은 악과 차악 이런 정도로 하나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김정은 선생님 제가 이거 딱 하나만 더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예컨대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 왜 자스커지 운동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몇몇 대학생, 그러니까 노학년대죠. 이게 우리나라로서 노학년대 운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기층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운동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자스커지 운동 같은 거를 공산당 자체적으로는 그런 기층 차원에서 나타나는 그런 운동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 중국 그 공산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노사 분규라든가 그런 문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노사 분규는 아니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닌 그 기층 차원에서의 어떤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단순한 노사 분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산당 안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수용하려고 하는지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체제냐 아니냐 이걸 구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인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든가 항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예. 거기에 일부러 이제 의식적인 요소들이 개입된 부분들이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걸 이제 예. 엄밀히 다르죠. 그래서 인민의 불만에 의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해소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죠. 예를 들면 상방이라고 하는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상방. 그러니까 일반 이제 법적 체계를 통한 그런 해거 말고도 중국이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신문고 제도 비슷하잖아요. 뭐 지방 정부가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베이징 수도까지 와요. 와서 이제 거기 오면 전문적으로 이제 중앙 차원에 이제 상방 접수처가 있습니다. 거기다 접수를 해요. 자기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해결해달라. 그러면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접수가 많이 되는 자체로서 그 지방정부의 관료 있잖아요. 관료들은 이제 점수를 낮게 받는 거예요. 승진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이제 내부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막고 그래서 중국 통계 있잖아요. 통계 연간 보면 아주 두툼하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 뭐 그중에 상방 건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다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또 노사 분규 같은 경우는 조정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한번 그래서 통계 수치를 쭉 했는데 몇 건이 1년에 몇십만 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몇 건이 몇 달 내로 해결되고 몇 달 어느 쪽이 이겼는가, 자본 사용자 측이 이겼는가, 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중국의 지금 변호사라든가만 해도 한 300만 명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정기구가 이제 많이 돼 있고 그게 빨리빨리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집단적인 분규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제 각 공장마다 이제 공산당 조직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직공 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 결정이 이제 결정되기로 돼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자스 같은 경우는 아주 다른 경우입니다. 제가 그때 같이 논정했었는데 거기 그 레디앙을 통해서 보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그 사건을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선은 뭐고 후는 뭐고 그때 이렇게 전개됐다 이런 것을 밝혔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외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달리 처리하는 거죠. 얄짤없죠 그런 건. 그 예컨대 그러면 그 자스커지 운동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컨대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뭐 외부로부터의 뭐 어떤 이런 뭐 그런 뭐 간섭 내지는 통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당연히 있죠. 한번 그거 해서 자스 사건 있잖아요. 검색해서 거기 메디앙에 있잖아요. 한번 논쟁 글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죠. 저희가 한 3회인가 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서 상대방이 나중에는 답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논박을 하니까 그때 시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때 왜 미리 그 영상들이 쭉 나가고 왜 그때 이렇게 사건을 키웠느냐 경찰서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한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보면은 그 개입하는 조직이 있어요. 무슨 공예라고 하는 건데 걔네들 내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제 사이트 찾아봤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중국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소요라든가 분규들이 지도를 통해서 막 점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저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지 이 자체부터가 상당히 어떤 내부적 요소가 아니면은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진 정보가 그 김정은 선생님에 대해서 훨씬 더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컨대 그 자스커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국경대학이나 이런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노동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위장 취업.
예. 70년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노학연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기층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그 저항 운동이고 사회 운동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어떤 외부 세력, 그 어떤 불순한 뭐 이런 정치적인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뭐 그들을 이렇게 조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예, 중국에서 제가 이제 북경대만 이제 5년 다녔는데, 예. 거기 보니까 그래 뭐 북경대 무슨 막스 서클 어떠고 하는데 전 들어보지도 못했고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16년 중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내내 본과생들부터 해서 석사생들, 박사생들 다 접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극히 예외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망할 때 보면은 노동운동 있잖아요. 프라하에 의해서 망했어요. 폴란드 바이엔사 있잖아요. 앞서가가지고 그때 자유노조라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래서 대파업에 연대노조죠. 이름 정확히 해야지. 연대노조라고요. 솔리다리티. 그러니까 자유노조라고 그 말장난을 했는데. 예, 연대노조. 솔리다리티.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 사회주의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그 색깔 혁명에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노동 파업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CIA라든가 외부 세력이 개입될 때는 조그마한 것을 크게 세우고 경제적 문제를 정치 투쟁으로 변화시키고, 그러거든요. 그 성격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이제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뭐 예컨대 이제 뭐 홍콩에서 있었던 이제 뭐 이런 그 홍콩 그 무슨 부산 시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그게 뭔가 그 어떤 그 불순한 개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컨대 그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분명히 노동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예, 그 중국에서의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지금 이런 노동운동이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기층에서부터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 사회가 이제 그 자본주의적 산업화들을 겪으면서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불가피한 측면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층들이 그런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경제적 상태로부터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저항의식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어떤 그 기층으로부터의 어떤 자연 발생적인 뭐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떤 이제 입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방성, 그러니까 공산당이 갖는 그런 어떤 그 개방성과 이게 관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그런 어떤 기층으로부터의 이런 어떤 자연 발생적 저항 또는 운동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이게 무조건 다 이게 반국가적이다 라는 식으로 만약에 그걸 규정해버리면, 중국 공산당이 갖는 그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너무, 그게 완전한 하나의 그냥 그 국가 이데올로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건 뭐 노선, 주제에서 좀 빗나가 있고요. 주제에서 좀 빗나가 있고 다른 분들 지금 토론에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니, 난 이야기가 또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또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얘기 진행되니까 여기 안에서 한마디를 하면은 난 학생운동 할 때부터 내가 60년대 후반에 들어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70년대 초반 돼가지고 사방을 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바로 공장에 들어가는 거야. 집단적으로. 다른 학교들, 이를테면 법대 상대하고 고대, 고대, 연대, 이대, 성대, 이렇게 조직, 공대, 조직을 하면서 같이들 들어가요. 같이. 이게 소위 하방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운동들이 상당히 실대 있고 자발적인 특히 운동들이 약화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운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방이라는 이런 행태가 상당히 자발적인 거거든요. 자발적인 운동을 전체로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영역에서 노동운동의 일정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거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우리가 토론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이 가끔 세계사적으로도 보여져요. 중남미에서 그러한 들고 일어나서 대중운동으로 쭉 해서 옆에 국가들까지 하는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네. 인도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좀 특정 주제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다뤘는데, 이제 우리가 다국한에서 마지막으로 별로 터치 않은 게, 인도인데, 인도가 그러니까, 김병생은, 그러니까 다국화에서 한 축으로 인도를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다국화 경향인데 만약에 체제로 좀 더 개념 준다면 인도가 하루에 지금에서 부상했을 때 그 정도 되면 다국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인도가 없는 이런 현실은 그냥 다국화 경향이지 다국 체제라고 볼 수가 없고 다른 게 특별한 결국 비슷비슷해. 과거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간에서는 지금 중국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정점 찍었고 또 이제 대안으로 이제 뭐 하여튼 인도를 꼽는 게 맞는데 또 인도 전문가들은 인도가 이제 인구는 넘었지만 넘고 좀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와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는 거 하고 어떻게 봐요? 제가 올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지금 현재 인도하고 중국은 미국의 인구의 5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국민소득의 5분의 1이고 인도는 또다시 중국의 5분의 1, 그러니까 미국의 25분의 1이죠. 중국과 인도가 인구만 유지한다면 5분의 1 정도만 가더라도 미국을 쫓아잡을 수 있어요. 현재 중국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면 미국의 1인당 분수가 5분의 1이니까 지금 8만 달러니까 지금 이 12,000달러거든요. 충분히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습니다. 근데 중국의 인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미국한테 격추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인도가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은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해서 5분의 1 정도의 국민 소득만 유지한다면 되는데 다 통계마다 다른데 현재 정도의 인도가 만약에 유지한다면 향후에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인도가 미국을 쫓아가는 건 어렵지만 중국의 인도가 급속하고 인도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2분의 1 정도의 국민소득은 2분의 1을 해봤자 지금으로 치면은 12,000달러니까 한 6,000달러거든요. 중국이 현재 2,500달러예요. 근데 중앙 집권식 국가가 하는 폭력적 경제 성장 정책은 10,000달러까지는 나옵니다.
인도는 $10,000까지, 중국은 $20,000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지금 어차피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고용적 경향을 많이 상당히 많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2,500. 인도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디 정부가 이제 그 뭐 위원님 하면서 이제 독재라고 이렇게 비판들은 하지만은 인도의 메커니즘은 중국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연 중국 정도의 뭐 광시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정도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거기에 세모표 내지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에 20년, 30년 되면은 인도가 $10,000로 갈 수 있죠. 20년 내지 30년 정도. 지금 현재 $2,500. 2,500. 다음에 인도 인도가 그 정도 되면 다음 체제가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향후에 한 15년, 20, 지금부터 인도가 5위인데 10년, 15년만 지나더라도 이제 인도는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미국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가 있음으로도 그야말로 이제 전혀 다른 미중러가 아닌 전혀 다른 국가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를 거의 상수로 보는데 혹시 이제 막 러전이 좀 이상하게 되고 푸틴 날아가고 한 다음에 러시아가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인도가 다국화 체제 수립의 중심국가로 보지 않아요. 다국화는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도가 돼서 다국화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양국화냐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의 다국화돼요. 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도 있고, 그래서 인도도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인도가 서야지 양국화에서 다국화, 삼국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에도 유럽 같은 경우가 좀 더 쓰면 다국화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국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국화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국화예요. 그 유럽의 성장을 제압하려고 하는 게 현재 노동조직의 하나의 성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국화로 가는데 미국이 막는 거는 단순히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의 성장도 막고 그다음에 일본도 막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국화라고 했을 때는 유럽, 인도, 그다음에 이제 일본, 브라질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인도가 성장이 뭐 몇십 년을 걸리기 때문에 다국화 체제로 가는 게 몇십 년 걸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보기에는 좀 힘든 거 아니냐. 다 거기다음에 주체의 균중한 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동맹이라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범과는 실체를 가져야 되고 정치, 경제적으로 정치 쓰게 되는데 유럽은 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극을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추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유럽이 성장하면서 나토로 깨고 유럽연합국을 하자는 논의가 유럽 내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게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이 사전 제압하는 성격을 갖고 여기에 반발해서 나토가 깨지면 유럽도 새로운 축이 하나로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골드만삭스인가요?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로는 2050년에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인도가 이제 세 번째 될 거다. 경제 규모로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인도는 1인당 국민소득은 낮지만 옛날서부터 경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옛날서부터 행국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기동맥의 선두주자였고 그래서 뭐 함부로 건드리는 나라는 없었죠. 근데 그 뭐 지금의 중국만큼 이런 정치 경제적 그 인도가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인도는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의 이런 그 파워가 워낙 세서 지금 중국식의 그런 중앙 집권화된 어떤 그 발전 계획, 뭐 그런 경제 개발 계획 이런 게 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계획은 세워요. 집행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내도 지방에 우리 그거 안 해 이랬거든. 중국은 중앙 정부가
칼자루 쥐고 있고 네. 인도 정부는 칼자루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계획은 세워 네. 내려 안 해. 네. 그래서 아마 저 중국식으로 아마 뭐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빠르게 뭐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장단점이 일단 영어권이기 때문에 네. 인도가 막 이미 첨단 산업 인력 분야는 인도가 되게 많아요. 각 나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엄청난 무역을 증가시켜서 반도체가 작년 한 해만 해도 5배가 늘었어요. 네, 네, 네. 미국이 엄청 밀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아웃소싱 기지잖아요, 지금. 예컨대 전 뭐죠? 이거 전화 상담. 그건 이미 오래됐고, 예, 콜센터 같은 콜센터는 경우는 아주 오래됐고, 전부 다 지금 저 인도에 그 콜센터들이 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오래됐고,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네, 그건 코딩 작업하는 것도 사실 다 아웃소싱 돼가지고 다 인도에. 그래서 그냥 그 미국에서 전화로만 뭐 만들어줘 이러면 저 소프트웨어 저 계획 뭐 만들고 싶다는 것만 보내주면 뭐 인도가 근데 그게 아주 그 방갈루르라고 해서 아주 그 협소한 그 지역 안에서만 그러는 거고 그게 이제 인도의 뭐 아주 주력 산업이 되거나 그러기는 아마 힘들 것 같다. 금융 서비스 산업도 미국이 엄청나게 인도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네. 영어권이고. 예. 금융 서비스, 반도체,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의 전략은 독일과 일본한테 연맥이듯이 중국을 연맥이기 위해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년 이내에 1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면서 1만 달러까지 가면 엄청난 거예요. 예, 토론을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1세기 중반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10년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희한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다우카의 추세 경향은 이제 분명하지만 그 다우카가 어디로 향할지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감각적으로만 보자면 뭔가 인류에게 또는 그 노동자의 민중에게 유리한 방향보다는 불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냐, 다우카 체제 속에서 어떤 혜택 보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 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김정 선생님, 네. 우리 다음에 되면은 이병준 선생님이라든가 인도 전공자 모셔가지고 저 인도에 관한 세계 전략이나 이런 거 할 테니까 그때도 토론자가 참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